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요즘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의견을 보면은 전문가들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들에 대해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횡보를 할 것이다, 약간은 부정적이지만 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시장이 빠지는 이유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이해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패드가 정책들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긴축에서 완화로 변경이 될 것인지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FOMC 일정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날이 2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90% 수치가 보입니다. 이 90%라는 수치는 거의 확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요. 이 90%가 75bp의 인상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이 컨센서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보다는 긴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까지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75bp가 더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5%딱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담겨져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준에서 긴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게 코어 CPI입니다. CPI랑 다른 점은 에너지랑 식품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에너지랑 식품이 빠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에너지 식품이 어때요?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양배추 값이 2배, 3배가 뛰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또 그보다 좀 더 전으로 가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값이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안정화가 됐지만, 이런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변동성이 정말 이상하게 튀는 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로 보겠다, 이 근본이 있는 놈들로 보겠다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코어 CPI는 약 2분기에서부터 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를 했는데도, 특히나 최근에 식품값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했는데도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 그 자체다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그냥 다 포함해서 CPI를 보게 되면은 좀 괜찮게 보인다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어 CPI는 조금 위태위태하고 그냥 CPI에 대해서는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CPI 보시고 지금 높아지는 추세에 있나 아니면 낮아지는 추세에 있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8월 달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CPI가 꺾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295.3, 295.3, 295.6까지 안정화가 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딱 1.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패드 측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데도 CPI가 진정은 하지만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외국에서는 유명한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인상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금리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개개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첫 번째 이유로 CP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PI가 진정이 안 된다,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데도 진정이 안 된다는 점과, 여기에 부가적으로 PA 값이 컨센보다 높거나 아직 진정이 덜 됐다라는 것도 좀 한 몫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본 CPI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볼만한 것은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값, 국가의 채권의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얼마나 높여졌는지, 이번 연도에 얼마나 높게 올라 치솟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서 1년치 값이 나와 있는데 22년도 중반부터는 낮아지다가 다시 다들 고점에 갱신하러 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거의 다 갱신을 했고, 하나가 좀 약간 튀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의 이슈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가는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나라별로 보지 않으셔도 좋고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해당하니까, 코인과 별개로 주식시장, 채권 시장도
진짜 그냥 무지막지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또 국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 그냥 큰 악재다라고 해설을 해도 좋아요.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반년 전이나 1년 전에 장기채 수익률과 이 단기채 수익률에 대해서 역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짜 큰 악재가 다가오고 있다.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었죠. 근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장에 펼쳐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고서 이해를 했을 때는 지금 장이 망해가고 있구나라고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시장이 빠지는 이유 세 가지 중에 저는 명백한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냥 명백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국채, 이 수익률의 증가, 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 뉴스들만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랑 러시아가 대규모 감산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오펙의 경우에는 200배럴을 감산을 했고 이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거는 사실 미국이 좀 의도한 거고 미국이 이긴 게임이다. 왜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감산을 하면 우리 거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이 의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가스관을 끊는다든지 이런 에너지 이슈가 좀 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에 대한 피해도 좀 막강하고요. 또한 미국의 크루드 오일 재고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이유를 기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이슈를 보면은 러시아 측에서도 가스관 공급을 끊으면서 그에 따른 가격 충격이 있었고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줬었죠. 근데 최근 이슈를 보면은 이러한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기름값이 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장은 언제나 이런 불안성이 증가하면은 미래를 생각해서 가격이 변동이 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 원유 재고 조금 감소한 거에 따라서 3% 넘게 급등을 했지만 이 부분이 커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WTI 값이 우리가 진짜 미쳤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런 상승세보다는 진정된 분위기에 있지만 여러 악재들 속에서 두 가지가 제거가 되었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가 부활을 해서 악재로 등장하게 된다면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 돼서 또 코어 CPI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까? 아니겠죠. 이것도 나중이라면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연준이 더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에 대해서 재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약간 제 의견을 반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코인 유튜버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에 벗어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방향성을 말해라 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해왔고요. 횡보장에 대해서는 방향성 점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빠지는 걸 기다린다라고 늘 말씀드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이 중간에 들어와서 방향을 어디로 보고 있냐 하면 되게 난감해요. 나는 큰 그림 이렇게 하락으로 보면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고 매수를 체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이후에 적어도 한 토요일 전까지 토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당일이나 토요일 전까지 하락 추세를 받고 다시 K선하고 D선을 비교를 했을 때 골든크로스가 벌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하락으로 보면서 대기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락 관점이 적용되는 구간에 저가를 테스트를 하면서 깨는지 안 깨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나스닥이 이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저점도 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17.6K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좀 많이 안 했는데 그나마 관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좀 수시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수시를 차트를 간혹 보면서 관점이 등장했을 때는 매매를 하고 있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은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RSI를 체크를 하고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곡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 이거는 늘 언제나 매일같이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W 패턴이나 M 패턴을 보면서 하모닉 패턴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이딩 뷰 들어가셔서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X, A, 그리고 B, C, D까지 나옵니다. 트레이딩 뷰 쓰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리본 같이 생겼다 또는 박쥐 같이 생겼다 해서 하모닉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 차트를 보면서 배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지금 롱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모닉 패턴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에서 A 이 길이에서 B만큼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A, B가 C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A, B나 XA가 C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또 D도 마찬가지로 BC 프로젝션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A에 대해서 뭐 50%를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 얼마나 침범을 하고 그리고 D포인트는 어디를 넘기지 않는가에 따라서 배시냐 가틀리냐 아니면은 버터플라이 나비 모양이냐 아니면 샥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는 단순히 그냥 하모닉 패턴으로서 롱 패턴 보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결과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포지션을 진입을 한 게 결국에 제가 했던 매매가 XA에서 D값이 0.786 구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매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구간에 걸쳐져서 형성을 하는 건 맞는데 이 BC 값에 대해서 168 구간을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다음에 여기 터치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얼마일까요? 손절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만큼 되는 거고 익절가는 더 넓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786이었나 886이었나 이런 걸 고려하다가 그냥 진입을 했는데 지금 차트가 약간 반등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확한 배 패턴을 가져가려면은 BC 프로젝션의 168 구간 있죠. 이 BC 길이에 대해서 1.618배가 되는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도 현재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간 다음에 1.618 구간 터치하고 반등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져가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왜 근데 변곡점에서 여러 매매를 하냐? 저는 변곡점 매매를 하면서 좀 약간 한 가지 단점이 정확한 가격을 특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지금 3배수에서 뭐 5배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가 10배수까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가 매우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기에는 좀 적합한 그런 타점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에서 2%나 한 3% 미만으로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보면 0.73%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손익비가 괜찮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냥 변곡점 매매하시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 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시간 나실 때 무료 선물방 입장하셔서 빠꾸님하고 석구님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